일단 집을 투자용으로 매수할 건지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때는 내가 현재 내 직장과 가까운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학교가 가까운지, 교육 여건은 어떤지, 생활 인프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보실 때 갭 투자로 보실지 아니면 단기 매도, 아파트 단타를 하실지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진다든지 조금 더 올라갈 상승 여지가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타 매수를 하고 바로 즉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아파트 단기 매도는 현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매수세가 있는가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물건 자체를 보실 때에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누수거든요. 누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벽지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벽지가 젖어져 있다든지, 베란다 같은 경우는 우수관 근처로 젖어 있다든지, 베란다 샤시 쪽으로 축축하게 뭔가 물이 넘쳐나져 있는 모습이 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누수는 만약에 발생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노후 아파트는 다들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게 딱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 실내 내부에 있는 누수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문제는 없고, 추후에 만약 발생된 부분은 6개월 안에는 전 소유자가 이 누수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누수가 있는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발생된 누수는 전 소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고, 베란다 쪽 우수관이나 아니면 베란다 코킹의 문제로 인해서 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거는 공용비에서 해결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관리실에서 해결해주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코킹 업체를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약간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90년대 중반부터 95년도 전에는 거의 다 아파트가 알루미늄 샤시였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이 샤시라고 하죠. 아파트 그 플라스틱 샤시로 변경이 됐어요. 지방에 엄청 깊숙한 곳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90년대 후반으로 오면 거의 다 하이 샤시가 되어 있고, 90년대 초반에는 알루미늄 샤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이때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고 할 때 샤시 부분을 포함해서 수리를 해야지만 수리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샤시를 빼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수리한 금액을 제대로 못 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리비가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러면 투자용으로 사신다면 가급적이면 90년대 후반으로 오셔서 하이 샤시 있는 걸로 하시면 수리한다 그래도 비용도 이제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할 때 인테리어 관련해서 조언 팁 있으세요? 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과 절감하지 않고 그냥 돈을 다 쓰는 방법, 이렇게 딱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본인의 예산 비용 안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 과정을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욕실을 수리하시는 분 따로, 부엌을 수리하시는 분 따로, 도배장판을 수리하시는 분 따로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해서 인테리어의 순서를 짜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랑 좀 신경 쓰는 부분은 확실히 늘어나지만 비용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런 공정을 한번 경험하면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난 시간도 없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일명 턴키라고 하거든요. 통째로 키를 들여서 수리를 완료하고 내가 그 키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이게 전체를 수리를 맡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실 업체 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구할 때 제가 최소 6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금액대의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면 30% 이상 최초 견적보다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좀 편하세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도 발생하고 막상 뜯어내고 하다 보니 공정이 조금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역마다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조금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수도권의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조금 안쪽에 있는 광역시 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 지역사회의 뭐 전문가들의 책정된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에는 고정된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높게 좋은 자재를 이용해서
진행하시고 싶으면 가격대는 당연히 상방이 없이 올라가고, 라이트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격대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용 기준 5구 사이즈의 경우 저는 한 1000만 원대 내외로 진행을 하시면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용 84 사이즈 기준 5구 사이즈 2배, 한 2천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하시면 잘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테리어는 하지 마라. 인테리어를 하실 때 두 가지 요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거주할 건지 아니면 임차를 줄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실거주용 인테리어인 경우는 조금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내 실사용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단순히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집을 고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화이트 톤이라든지 무난한 타일 색깔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고수하고 싶은 인테리어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 집에, 내가 직접 사실 집에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싼 곳이나 아니면 어떤 어플을 통해 가지고 매칭시켜주는 곳보다는 그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어요. 숨고라든지 무슨 이런 어플로 싼데 찾으시다가 결국 사기당하시는 분도 있고 AS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인근에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AS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서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공사하려고 아파트를 이미 공사해본 시공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특징을 알고 계세요. 좀 수월하게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있는 인근의 업자분들께 인테리어를 맡긴다고 하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께 여러분께 견적을 받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인근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신림동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를 만약에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역명을 치시고 현 지도 내에서 검색이라고 하신 다음에 인테리어라고 치면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네요. 그렇게 많죠. 이런데 이게 전화하시면 돼요. 인근에 있는 곳을 카카오 맵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쭉 전화를 돌리시면 되세요. 저는 이런 인테리어 업체 검색할 때는 지역 찍고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요. 카카오 맵이 상가 같은 거 검색이 네이버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카오 맵이 더 많이 이런 가게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검색이 많이 돼요. 그 외에 남들은 잘 모르지만 집에 이런 게 좀 있으면은 그런 집은 계약하지 마라 하는 게 있나요? 실거주 관점에서 나중에 조금 괜찮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나오려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가, 이제 막 고층이 아니고 조금 중층 같은 경우는 베란다 샤시를 열어놨을 때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게 이제 들리는 집인가 보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집은 나중에 팔고 나올 때 되게 잘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아이들 키우기에 좋다라는 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깔깔깔깔 들리는 집은 무리 없이 잘 팔고 나올 수 있더라.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갖고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중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이제 아파트라는 물건 종류라고 얘기하는데 세대수가 뭐 53세대, 80세대, 70세대 이렇게 작게 나홀로 아파트처럼 지어진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오르기도 쉽지 않고 판매하고 매도하고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패턴의 문제가 반복되는 구축 아파트.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는 누수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같은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여기는 좀 누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집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흘려듣지 마시고 꼭 신경 쓰셨다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층. 좀 약간 저층 아파트를 타겟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층 아파트는 가격대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도 않고 선호하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조금 어렵게 팔게 되고, 임대를 주게 되더라도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로얄층, 로얄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거주하게 될 때 이제 아파트를 보는 관점과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보게 되는 관점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투자도 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하는 아파트 위주로 찾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잖아요. 이러면 이제 좋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오르지 않아도 지금 내가 현재 살기에 편하다면, 만족한다면 일단은 거주하는 게 맞다, 매수하는 게 맞다. 우리 지금 상황에 따라서 실거주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거주도 하면서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 이제 투자용 아파트는 확실하게 뭔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로 가시는 게 조금
간편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아시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정말 생뚱맞은데 막 연고도 없고 강남이 직장인데 동탄 2에 거주하시는 거여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물어보면 실거주도 하면서 가격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실거주하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우선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직장이랑 멀어져서 더 우울하고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또 우울하고 후회하고 이제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와야겠다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실거주와 투자의 개념을 분리해서 지금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실거주를 하고 남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고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하신다면 아파트보다는 상업용 건물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물건 종류가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에만 너무 투자를 집중해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투자하는 건 정부의 다양한 규제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좀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약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으로 많이 물건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